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보셔서 뭐 이렇게 느낌으로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를 소개를 해주신 특히 과장 선전을 하셨죠. 과대 포장. 이재성 교수님도 저하고 또 잘 아는 분이고, 그다음에 방금 또 우리 이제 이사장님 인사말 하시는데, 백승균 교수님은 제가 평소에 진짜 존경하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은사님 뻘입니다. 우리 백승균 이사장님께서 또 저에 대해서 또 과대 포장된 말씀을 하셨는데, 상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거를 그 정도로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뭐 칸트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쉬엄쉬엄 뭐 그냥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봐야 될 주제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개념인데, 특히 우리 백승균 이사장님은 칸트 역사 철학에 대한 전문가시기도 하고 좋은 책도 쓰시고, 우리 이재성 박사도 뭐 철학의 대가기 때문에 이 두 분들 앞에서 아는 체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분 안 계시면은 저는 마음껏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사기칠 수 있는데, 딱 검열관처럼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중세가 천동설을 신봉했었는데, 근대 이후에 근세에 들어오면서 과학혁명이 사이언티픽 레볼루션,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혁명의 어떤 의미에서 선봉에 섰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인데,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사람이죠. 아주 진짜 대단히 혁명적인 진짜 사고방식의 그 전환을 이룩한 그런 사람입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과도기로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중세에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모든 우리 지식의 확실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성경 중심적 사고방식을 했었죠. 그걸 이제 우리는 신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물으면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 그러면 최초 인간은 누군데? 아담하고 이브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담 이브를 신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인류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고, 지구는 왜 이 모양이야? 5대양 6대조로 나누어져 있는가? 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우주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곳인데, 인간은 신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성경 창세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 위기의 원인이 된 말이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파괴하라,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성경에 땅을 정복하라 이래 대해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별히 진흙을 빚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아주 공을 들인 존재고 땅을 정복하는 땅의 주인이 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이 우주의 어떤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조차도 인간에게 이 지구에 햇빛을 보내주고 생물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태양은 하찮은 거예요, 지구에 비하면은.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밝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가 엄청나게 흔들린 겁니다, 사실은 중세적인 사고방식이. 근데 이제 그래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신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건데, 그걸 이제 휴머니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휴머니즘 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칸트가 철학에서 일으킨 그 혁명, 칸트가 철학에서 혁명가입니다. 그 사람도 철학의 혁명가인데, 마르크스도 뭐 사회 철학에서 혁명가고 한데, 칸트는 철학의 혁명가인데, 이 칸트가 일으킨 이 혁명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바뀌었다고 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코페르니카니스의 변둥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칸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한 번도 그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후세 사상가들이 칸트가 일으킨 사고방식의 혁명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코페르니쿠스는 등장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하고 전회라는 말이 붙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말을 쓴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칸트 암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하는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이 개념 재미없고 딱딱해요. 딱딱한데, 그래도 칸트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지금은 그 영토가 러시아 영토, 지금 그 정확하게 어디냐면은 칼리닌그라드라고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칼리닌그라드는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가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이 칼리닌그라드가 러시아 영토인데 원래는 이제 독일 거였고요. 1945년에 전쟁 처리를 하면서 결국 러시아 영토를 소련이 가져간 겁니다. 45년에 포츠담 회담 때 그 결정이 난 거래요. 저도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 이제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는데 가져갔는데, 그게 러시아 본토하고 4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가 떨어져 있는데, 러시아가 끝내 그것을 독일한테 넘겨주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그 흑해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칼리닌그라드가 필수적이었거든요. 러시아는 그 우리들이 종종 여행 가는 저 어디입니까?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블라디보스톡도 저것들 바다 그 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진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칸트는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여의었어요. 22살 때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그래가지고 천혜의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가 됐는데, 지금 그 칼리닌그라드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산답니다. 100만 명 정도 살고, 지금은 그 가보면 전쟁통에 모든 옛날 그 퀘니스베르크, 칸트가 살던 시절에는 퀘니스베르크였는데, 퀘니스베르크 시절의 흔적은 없고 다 부서지고 없고, 그 다음에 퀘니스베르크 대학도 칼리닌그라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바뀌었는데 최근에 다시 러시아에서 임마누엘 칸트 대학으로 명칭을 개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퀘니스베르크 대학이 칼리닌그라드 대학으로 바뀌었다가 임마누엘 칸트 대학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칸트는 뭐 생애에 대한 얘기는 뭐 길게 할 수 있는데 뭐 생략하겠습니다. 키는 170이 아니고요, 157cm였답니다. 키가 참 적었죠, 서양 사람치고. 어떤 기록에 하면 159cm. 그 다음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2번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길게 생각하는 사이에 그 결혼 상대자가 기다려주질 않았고 도망갔대요. 그래가 결혼을 끝내는 못 했답니다. 그러고 퀘니스베르크 대학 총장을 2번 했고 18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만 80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로서는 장수한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야흐만이라는 그 목사님 겸 그 노후를 보살펴 준 사람이 있는데, 포도주 한 모금 더 다오 막 갈증을 느꼈던가 봐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줬더니 그거를 입술에 적시고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It is good 이라고 했대요. S is good. 그러니까 막
그걸 갖다가 칸트 생애 전체에 대해서 내 인생은 멋졌어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해석은 동의하지 않고 갈증이 해소돼서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돼,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자, 칸트는 철학에서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네 가지 근본 물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의 문제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도덕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희망, 종교, 믿음, 신앙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물음이 이런 물음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인간이란 뭔가?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마지막, 이 앞의 세 가지 물음은 마지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귀착한다. 모든 물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모아진다, 이런 얘기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라고 물음을 던지는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물음을 묻는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다른 짐승들은 묻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다, 뭐 이건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짐승들은 묻지 않습니다. 영리하다는 침팬지, 오랑우탄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오히려 존재자인가? 하이데거하고 라이브니츠가 철학적 물음 중에서 가장 심오한 물음이 칸트가 던진 이 물음이 아니고, 왜 무가 아니고 오히려 존재자인가? 이 물음이래요. 왜 세상이라는 게 있고 뭔가가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이랍니다. 혹시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기묘하고 신기하게 느꼈던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 좀 낯설게 느껴진 적 없었습니까? 그 물음하고 연결되는 물음이죠. 존재의 신비에 관한 느낌인데, 뭔가 우리는 지금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물음 던지면 너 미쳤니?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냥 지금은 막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냥 거기에 익숙하게 적응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래 묻거든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다 다리 밑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커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엄마 다리 밑에서 나왔어요. 서양에서는 버트런드 러셀이 쓴 책의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어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구스베리 덤불에서 주워왔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 구스베리 덤불에서 주워왔다. 그런데 엄마가 낳았어. 그런데 존재가 설명된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가 사랑의 결과로서 내가 생겨났어. 그런데 또 엄마 아버지는 왜 나왔어? 계속 이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설명이 온전히 설명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설명됐다 치고, 노래방에 가면은 하이톤 높이 올려야 되는 그런 노래가 있을 때 사람들 흔히 올라갔다 치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거죠. 그냥 설명됐다 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설명된 게 아니에요. 신을 도입하는 것도 그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그럼 신은 왜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또 묻죠. 그러면은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고. 카우자주의. 그러니까 자기 원인자라 이 말입니다. 자기 원인, 그 존재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다. 근데 인과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하고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칸트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데거는 왜 무가 아니고 오히려 존재자인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을 제가 칸트가 던진 질문 중에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대답에 대해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하거든요. 인식의 문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하는데 책 제목 자체도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책에서 칸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붙인 그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걸 칸트는 일반적으로 철학 교과서에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칸트 인식론적 혁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식에 있어서 혁명적 사고방식을 했다. 인식하는 게 별거 아니고 지식, 우리가 지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뭐 이건 뭐 범어 도서관이다,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무연적인 어떤 지식이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8이다. 이거는 수학적인 필연적인 그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이고, 물리학적 지식도 있고 지식이 많습니다. 칸트가 다루는 지식은 객관성과 보편성과 필연성이 있는 지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지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고 우리는 그런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 뭐 역사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루는 지식은 객관성과 보편성과 필연성이 있는 지식, 수학적인 지식하고 과학적인 지식,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다루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인식론적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칸트가 일으킨 혁명을. 그러고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 제 의견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그 생각에 반틈만 동의합니다. 칸트가 진짜 일으키기를 원했던 혁명은 인식론적 혁명이 아니고 형이상학적 혁명입니다. 형이상학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칸트의 최종 목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최종 목적이고, 그 최종 목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혁명이 인식론적 혁명이다. 인식론적 혁명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혁명에 불과했다. 두 가지 혁명이 있다는 겁니다. 칸트 철학에. 오늘은 이 수단으로서의 혁명, 인식론적 혁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칸트 이전에는, 칸트는 근세 이후 이제 칸트는 철학의 개념을 사실 바꾸어버린 사람입니다. 칸트는요, 후기 저서인 메타피직 형이상학,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메타피직 데어지텐, 자기 이전에는 철학이 없었다고 그래요. 건방스럽게 짝이 없는 소리를 해요. 사실은 자기 이전에는 철학이 없었다. 자기에 와서 진정으로 유일하고 올바른 철학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이전에 칸트는 그 이전에 모든, 그러니까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한 거죠. 사실은 혁명적인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로부터 지식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때, 진리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받아들이는 그 과거 사람들로부터, 과거 철학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규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란 대상과 판단의 일치다, 이렇게 하는 그 주장은 받아들여요. 대상과 판단의 일치다.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보면 그것은 가령 여기에 이 물잔이 있고, 요 물잔을 덮는 또 유리로 된 뭐라 그러니까 두께라거나 요 먼지가 앉지 말라고 이렇게 딱 뚜껑이 있네요. 컵이었는데 이건 이제 가령 이건 어디서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물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물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물잔 맞다 해서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 판단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요즘 뭐 많이 쏴제끼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 뭘 싸제끼 있는가 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 탄도미사일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화성 3호니 화성 4호니 뭐 사거리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가 보던데 막 하는데 그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또 그 전 정권에서는 뭐 미상의 발사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미상의 발사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문제가 되죠.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대상과 판단이 일치했을 때 대상과 표상이 일치했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물컵을 손에 들고 바라봅니다. 굳이 이거 얘를 안 써도 되겠네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힘 안 들이고도 쓸 수 있는 얘가 있는데 마이크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의 상이 내 머리에 맺힌다 이 말입니다. 상이. 이 표상이라는 거거든요. 표상. 머릿속에 생겨나는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칸트는 뭐 표상이라는 말을 너무 복잡하게 써가지고 나중에는 뭐 하여간 뭐 별걸 다 표상이라 그래요. 어찌됐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맺힌 이 상을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표상하고 머릿속에 이 마이크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거하고 일치하면은 진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상의 뭐 화성 5호를 쐈는데 화성 4호라고 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진리라고 이걸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많이 차용하고 따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사설적 인식론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요. 모사하는 것은 뭐 어려운 거가 아니고 카피, 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내가 인식하는 주체인 내 마음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카피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상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카피된 거니까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있는 그대로 카피된 것이니까 그게 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상과 표상이 일치를 하는 것이죠. 대상과 표상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 가다가 밤중에 뭔가를 밟았는데 물컹거리는 걸 밟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동물의 사체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어머야 하면서 도망치듯이 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뭐 물이 가득된 비닐 주머니 같은 거 뭐 이렇게 터지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거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어마약해는 그것은 대상과 판단이 일치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자, 이 모사설적 인식, 그러니까 마음이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카피를 하면은 진리가 되고, 마음이 엄마야 라고 깜짝 치고 놀랐을 때는 뭐 다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혹은 다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 마음이 이렇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카피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음은 일종의 거울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모사설 입장에서는 마음을 거울 비슷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 거울이 편편하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영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거울 비슷한 것으로 이해됐을 때 마음이 막 뒤틀리고 거울 우리 보면은 이렇게 뒤틀려 있으면은 얼굴이 막 왜곡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과 그 영상이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하고 내하고 사물 그 자체하고 온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자,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마음의 기능은 대단히 수동적인 기능입니다. 그냥 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반영. 그 다음에 마음을 이런 식으로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대상과 표상 이미지 그 표상의 일치가 진리다. 그리고 그런 식의 관점에서 인식을 지식을 설명을 할 때에 참 거짓을 설명을 할 때에 그때 마음이 하는 기능은 대단히 수동적인 기능이다. 약간 불교하고 흡사한 느낌이 들죠. 불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여여하게. 근데 뭐 조금 더 다른 점도 이제 있겠죠. 있는데 어찌됐건 요건 건너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성 모사설적 인식 이론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그런 모사설적 인식론, 다시 거울 스타일의 인식론이라 이런 말입니다. 거울 스타일의 인식론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있느냐 하면은 그걸 외계 사물은 내가 바라보는 것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제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실제론이라 그래요. 실제론 특히 이걸 아주 소박한 차원에서 실제론적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재 소박실제론이라 그럽니다. 소박실제론. 외계 사물은 나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제한다. 자, 이게 왜 소박실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큰일 났네. 이게 코페르니쿠스 이걸 50분 만에 해결해라 하니까 이건 미션 사실 임파서블인데 억지로 막 압축 파일 만들어가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고, 설명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압축을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거의 이거는 지적인 고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성 박사께서 참. 자, 아유 감사합니다. 왜 그게 소박실제론이냐, 소박한 사고방식이냐? 보통 저 공기청정기 나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미꽃 향기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 향기는 향기로운데 그걸 뭐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장미꽃 향기를 맡는 나의 코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런 향기입니까? 내 코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향기를 내뿜습니까? 후자죠. 내 코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소박실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좀 소박하다, 너무 좀 나이브하다, 순진하다. 순진하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습니까? 그걸 사물의 제2성질이라고 불렀어요. 존 로크는 사물의 제2성질이다.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는 냄새, 그 다음에 뭐 맛 있잖아요. 맛. 그건 사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혓바닥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지, 사물 그 자체가 그대로 실제한다. 그것은 소박실제론이다. 향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는 여러분들 우리 밤하늘에 보면은 달하고 달이 보이는데 그 달의 크기하고 우리가 낮에 이렇게 보는 해, 낮에도 아니고요, 낮이 아니고 낮에 보이는 해는 더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산에서 떠오르는 해의 크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달은요 지구에서 36만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멀 때는 한 38만 킬로미터까지 떨어진대요. 해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천문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다고 그런다면은 해의 크기하고 달의 크기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면 비슷한데.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건 소박한 실제론이라는 겁니다. 버클리 경우는 크기조차도
로크는 크기는 사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감각으로만 딱 얘기를 한다면은 크기조차도 사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고 인간의 시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시각과의 관계 속에서. 자, 소박실제론인 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칸트의 도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 좋습니다.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진리다, 대상과 표상의 일치가 진리라는 거 좋습니다. 뭐 나도 그래, 뭐 그거 정의는 형식적 정의, 진리에 대한, 진리하는 건 지식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대한 그러한 정의, 대상과 표상의 일치가 참다운 지식입니다. 그 정의는 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대가잖아요. 서양 모든 학문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가능한 것을 어떻게, 대상과 판단이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칸트가. 사실 오늘 이 흑판, 백판이네. 백판을 뭐 필요하냐고 묻는데 필요 없다 할라 그러다가 뭐 하나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백판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원래 이렇게 제가 다 맞추는데 여기에 선생님들 눈에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예.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 배워놓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사과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과는 이 사람이, 사람 그습니까? 예, 뭐 하여간 이 사람이 이제 딱 쳐다보는데 이 사람하고 공간적으로 이격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쳐다본다고 이게 존재하고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한다 이 말입니다. 사물이 그 자체로 사물이 있다. 이걸 갖다가 대상이라고, 대상. 뭐 백판이 뭐 어때 뭐 풍이 왔는지 흔들거립니다. 대상, 이거는 객관, 객체, 주관 혹은 주체. 주관과 객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실제한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사과의 이미지, 표상이 만들어져야 되죠, 머릿속에. 요게 요래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머릿속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게 참인, 이것을 보고 내가 이것은 사과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은 요거하고 맞춰보면 될 거 아니냐, 대조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조해 보면. 그런데 자, 요거 머릿속에 있는 요 이미지하고 요거하고 일치하는지 대조를 해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여기 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인데 머리 아프게 죄송합니다. 뭐 아스피린하고 뭐 주최 측에서 아스피린도 좀 같이 뭐 이제 마련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잉어 막 그 디스토마 많잖아요.
그리고 잉어 막 팔아먹는 사람들이, 회로 막 팔아먹는 사람들이 디스토마 약까지 같이 거기에 놔둔다 그러더라고요. 머리 아픈 강의를 할 때는 아스피린까지 같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어떠냐면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거하고, 일단 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부터, 나로부터 나와야 돼요. 제3의 어떤 장소를 확보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 놓고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 놓고 같이 봐야 되는데, 두 개 놓고 같이 보려면은 그만큼 보는 순간에 나는 내 시선이 이 밖에 딴 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처럼 이해됩니까? 소리 잘 안 합니다. 전달됩니까? 예,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는 것은 제가 항상 현역에 있을 때도 그런데, 강의 듣는 사람의 머리를 테스트하는 소리예요. 전달됩니까는 내가 잘 전달했는지 아니, 내 탓으로 돌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말 전달됐나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걸 물었어요. 전달됩니까? 예, 그러면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또 나와 봐가지고 이거하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치 여부를 그래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나는 내 의식으로부터 내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또다시 어떻겠습니까? 제3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의 머릿속에 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의 머릿속에 또다시 이미지로 또 만들어지고, 요거는 요거대로 또 만들어지고. 제가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거 전달이 됐습니까? 조금 생소하고 낯선 얘기 아닙니까? 칸트의 의식 이론은요, 칸트는 의식 상자설이라고, 의식을 하나의 상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속에 이렇게 기억이든 아니면 표상이든 이렇게 여기에 다 정리되는 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겁니다. 의식은 의식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의식은 의식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의식 상자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의식은 외출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관과 객관의 일치,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존재, 그냥 사유, 존재 사유 일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하여가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 사유 일치 열심히 얘기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데카르트, 코게토, 에르고 숨,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하여간 저는 어찌된 칸트 존재 사유 일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칸트 선생 생각에 의하면은 존재와 사유의 일치를 설명할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이것은 코페르니쿠스 전율을 45분 만에 설명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이거는 이 사명이다. 존재와 사유의 일치를 설명하는 것은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적 토마스 아퀴나스적 모사설의 입장에서는 서면은 존재와 사유의 일치가 진리다, 좋아. 주관과 객관의 일치가 진리야, 좋아. 그 다음에 판단과 표상의 일치가 진리야, 좋아.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진리라는 거야, 다 좋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왜 가능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은 의식 자신을 벗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자기 의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의식에 갇혀서. 그런 이유로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지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려 그러는데 이거 일로 또 예. 자, 의식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걸 이해하셨으면은 제 생각에 여러 선생님들도 그 사고방식 사유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칸트 선생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일단은 의식은 의식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주관과 객관,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칸트의 철학을 보통 선험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이 있다는 것은 확인된 인식적 경험, 그냥 인식 경험이라고 하면은 뭐 3 더하기 5는 8이다, 이걸 인식 경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지식이잖아요. 지식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경험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령 이런 거죠. 그걸 선험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칸트 철학을 선험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초월철학이라고 번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고, 칸트 학교에서도 그걸 선험으로 번역하자고 합의를 받고, 그거는 잘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칸트 철학은 초월철학 아닙니다. 선험철학입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너무 조금 뭐 부차적인 얘기고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령 인간이 달까지 가령 1분 만에 갔다고 칩시다. 그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저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생각하면은 참 인간이 왜 보면 위대하다 싶기도 한데, 보이저 1호, 2호를 우리 태양계 조사를 위해서 쏘아 올렸는데, 로켓을. 근데 그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태양계 바깥을 벗어났대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명왕성은 이제 태양계 그 위성에서 그 지위를 생략했고, 해왕성까지 넘어서고 벗어났답니다. 그래서 태양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한 20m 킬로미터래요. 자, 그게 벗어난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보이저호가 지구로부터 그렇게 이제 그만큼 멀리 갔는데, 태양까지 출발을 태양으로 잡으면 더 멀겠죠. 그런데 지구에서 쏘아 올렸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확인되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능성 조건을 따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적어도 어떤 그 보이저호가 시속 몇 킬로로 날아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능성 조건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시속 몇 킬로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연료를 써야 된다. 또 그 가능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어떤 또 것들이 또 생각될 수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음식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배를 있지 않습니까? 그 동그란 유리병 안에 배를 가득 넣어가지고 키웠더라고요. 그게 배가 그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리병 입구는 조그만 애가 절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 가능성 조건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그게 선험 철학의 기본 발상입니다. 그러면 자, 지식이 있다. 그럼 지식과 판단의 일치, 즉 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칸트의 선험 철학입니다. 그건 형이상학 아닙니다. 초월하고는 관계없어요. 형이상학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도 제가 물론 칸트는 그걸 또 이상한 방식으로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 초월로 번역하자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의미의 그런 형이상학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이데거적인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그건 불필요한 얘기고, 어찌됐건 지식이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거. 지식,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가능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칸트가 드디어 사고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여기에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 바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이 좀 이상한데. 그런데 계산과 판단의 일치가 가능한 건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다. 아이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지식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사설적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 바라보는 이 인식을, 이 마음을 뭐 비슷한 비유로 설명했다고 했습니까?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그냥 수동적인 거예요. 여기 그냥 잘 비치기만 하면은 요거 똑같은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활을 했는데 여기 이상한 거울이 막 뒤틀려져 가지고 이상한 모과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울이 뒤틀려가 울퉁불퉁하면 이거 모과네. 동그란 사활을 모과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왜 틀렸느냐? 거울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거울을 편편하게 잘 리플렉션, 반영하도록 하면은 인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 서면 어떻습니까? 주체가, 거울이라는 그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영하는 거예요. 칸트는 이런 인식 패러다임으로는 절대로 대상과 판단의 일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 주관은 주관 자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은 주관 자신을 절대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의식 상자설이라고 그래요. 카스텐 띠오리 폰 벱스트자인, 의식에 관한 상자설 이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관은 절대로 주관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지식이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팍툼 하는 거, 팍툼. 영어로 말하면은 제가 좀 아는 체 했습니다만 별거 아니에요. 팩트. 요즘 우리 사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짜뉴스가 문제 아닙니까? 가짜뉴스가 팩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팩트를. 참 팩트가 중요한. 이 사실은 신성하다는 말이 있는데 E.H. 카라는 그 역사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 역사학자가 사실은 신성하다.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요즘 사회는 신성 모독죄라 사실을 마음껏 무시하고 부정해 버려요. 이쪽 저쪽 구분 없이 트럼프도요 사실 막 무시하고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려요 요즘. 그래서 하여간 포스트 트루스 사회라고 그래요.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아유, 끔찍스러운 말이죠. 자, 어찌됐건 지식이 있다는 것은 팍툼, 팩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팩트,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모사설 이론으로는 안 돼. 주관이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주관은 수동적이고 대상은 그 자체로 실제한다는 실제론적인, 내 바깥에 실제한다는 실제론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돼. 칸트는
드디어 이렇게 합니다. 주관은 오히려 능동적이고 주관은 능동적이다. 이게 이제 어려운. 그 다음에 실제론이 아니고 칸트는 사물은 선험적 차원에서 봤을 때 나의 관념 내용에 불과하다. 경험에 앞서서 경험의 가능성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 관념론, 선험적 관념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정반대로 가죠. 실제론이 아니고 선험적 관념론이야. 주관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야. 자, 그러면 주관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대상과의 일치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냐. 이게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너무 제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철학적으로 천재적인, 제가 평생 공부한 걸 지금 이 순간에 다 깨우쳐 버리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자는 거 아닙니까? 좀 모르는 척 해줘야지 제가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칸트는 이게 이제 또 불교 친화적인 얘기인데, 친화적이면서도 알 수 있는데, 대상은, 사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 모든 사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크보드, 뭐 백판, 그다음에 조명등, 이 모든 것은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 문성학기는 여러분들 보는 시각에서 구성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구성되는 건 맞아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냥 구두를 신고 있고, 키는 좀 커 보이는 거 그렇고, 사람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기고, 말하는 거 좀 싱겁게 말한다. 이건 해석의 문제고, 이거는 구성되는 건 많은데 내 도덕적 인격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도덕적 인격은 구성되지 않고 물리적 실제로서의 인간 문성학은 구성되는 거,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내가 만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적 사물들은 인식 주체가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낸 거니까 실제론입니까? 관념론입니까? 관념론이 되는 거. 예? 관념론. 여러분들 관념론 가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꿈 꾸시죠? 오늘도 꿈 꾸시고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요즘 개꿈이 많이 꾸어지던데, 젊을 때는 꿈을 안 꿨는데 이상하게 우리 백승균 이사장님 계신 앞에서, 또 스님들 앞에서 내가 나이 자랑을 그러는데 70이 가까워지니까 꿈이 자꾸 꾸지더라고요. 아직 70은 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 70 너무 위대까지 붙이지 마시고 저도 좀 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꿈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뭐 잉어를 봤다, 붕어를 봤다, 산을 봤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실체하는 겁니까? 내가 의식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거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안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칸트는 자체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틀렸어. 자, 근데 칸트를 실제론자로 해석할 거냐, 관념론자로 해석할 거냐, 스스로를 나는 선험적 관념론자야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칸트 철학에서 또 어려운 개념인 물 자체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 자체는 또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칸트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온갖 해석을 다 내놓습니다. 물 자체. 물 자체가 뭐냐? water itself. 그건 아니고, 딩 안지히, 이건 또 설명하려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아까 그 이재성 박사께서 뭐 내가 쓴 책을 소개하면서 칸트 철학과 물 자책 하는 책 썼다고 했는데, 그 책 쓴 지 참 오래됐습니다.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물 자체 문제 복잡하거든요. 물 자체 문제를 두고 온갖 해석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물 자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칸트는 관념론자 아닙니다.
현상세계에 관한 한 칸트가 말하는 것은 선험적 관념론이다 이 말입니다. 현상세계에 관한 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선험적으로 봤을 때 관념일 뿐이야. 그런데 그 관념들이 내 멋대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까? 버스가 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타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게 내 멋대로 내가 막 꿈속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하고 같습니까? 아니면은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까? 체계와 질서가 인과법칙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실제 하는 거야. 실제 있는 거야. 그런데 선험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관념인 거야. 선험적 관념론 이고로 경험적 실제론. 칸트가 더 어려운 사기를 또 치는 거죠. 칸트도 지금 죄가 많아요. 성철 스님이 내가 지금 제가 수미산을 덮었다. 수미산이 히말라야 산맥 그 끝자락 어디 붙어 있는가 보던데 한 6,700m쯤 되는 산이래요. 불교도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상상 속의 산이기도 하고 실제 존재하는 산이기도 한데 성철 스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개송인지 무슨 한마디 노래를 하셨는데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칸트도 지은 죄가 큽니다. 알프스를 덮어버렸어 그 사람도. 뭘 선험적 관념론이 또 경험적 실존이라 해가지고 어렵게 알아듣기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그냥 아까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잉어도 보고 꿈속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선험적 관념론입니까? 경험적 관념론입니까? 경험적으로 관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개인 경험에서 내가 그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선험적 관념론이라 그래요. 나기는 선험적 관념론이고 경험론으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관념론이야. 실제 하는 거라고 그래요. 실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일치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왜 무슨 근거에서 당신이 선험적 관념론이라 그러느냐? 모든 건 촬영 하는 도구나 이런 거 의자 이런 거 시계 모든 게 관념 내용이라고 그러냐? 이때 나의 관념 내용이라고 그럴 때의 나는 개개인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유적인 어떤 존재 대표 단수라 그러나 유적인 존재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은 가령 오늘 점심을 맛있게 잡수고 오셨을 텐데 점심은 각기 다 다른 걸 잡수고 동일한 짜장면을 먹어도 사람은 맛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맛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차이가 다 있습니다. 감각은 사람에 따라 공통으로 작용하는 기능입니까? 다르게 작용하는 기능입니까? 다르게 작용합니다. 근데 칸트는 공통으로 작용한다 그래요. 나중에 공통 감각 해가지고요. 막 그 사람 골치 아프게 얘기해요. 그런데 공통 감각하는 거 칸트는 미적인 감각도 합리성의 영역에 집어넣었어요. 약간 이상한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림 우리 집 사람이 그림을 정년한 뒤에 그림 그린다고 하는데 아들 내외 준다고 그림 하나 떠 그래가지고 너희 집 5분에 이사했는데 갖고 가 그리러 갈게네. 글마들이 지금 막 그린 그림을 주려고 아주 공들여 그렸는데 지금 막 그림 솜씨가 시원찮아 그러겠죠. 안 받아갈라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가 엄청나게 얹어놔 버렸어요. 엄마가 정성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해바라기 그린 거래가지고 그러라 그러는데 저것이 분위기에 안 어울린다고 안 가져가 버린 거야. 어찌됐건 사람은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 그림은 취향의 문제니까 이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칸트는 미하게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일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돌아가야 되니까 칸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감각은 다 다르게 작용한다. 제가요 중국 여행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서안이라는 데를 갔는데 금강산도 19경 가는 걸 그때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경치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돌아가시겠대. 그러고 룸메이트라는 사람이 또 밤새도록 술 먹고 코를 고는데 서안 여행을 아니고 지옥 여행을 하고 왔어요. 금강강도 식후경이에요. 금강강도 식후경. 금강강도 수면 후고 식후 잘 먹어야 되는 거고 잘 자야지 뭐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그런데 음식 맛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 3 곱하기 5는 몇입니까? 15입니다.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물어서 뭐 사람은 우습게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모르니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3 곱하기 5 15입니다. 그걸 다 다르게 작용합니까? 같이 작용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작용합니다. 바로 그때 같이 작용하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현상적 사물은 내가 구성한 것이다 할 때 나는 바로 그런 나라는 겁니다. 그런 나 아시겠습니까? 그런 나, 그게 유적 대표라, 유적인 개념으로서의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개별적인 나가 아니고 유적인 나. 자, 그런데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그냥 칸트가요 2시 70분 했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빨리. 유적인 개념의 나인데, 자, 순수 이성 비판은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순수 인간입니다. 순수 인간. 보통 이성하면은 사람들이 감성을 빼고 얘기하죠. 감성, 이성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는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선험적 감성론부터 시작합니다. 선험적 감성론. 감성에 대한 얘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순수 이성은 감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감성은 우리가 두뇌하고 관계됩니까? 이성은 두뇌하고 관계된다고 생각.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이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말도 안 나오네. 이성을 광의의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감성, 요즘은 칸타키에서 지성으로 번역하죠. 지성.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오성이라고 했는데 지성, 이성. 이때 좁은 의미의 이성이 있고 순수 이성 비판 안에서 감성, 오성, 이성을 다 다루어요. 이거는 넓은 의미의 이성인 거예요. 넓은 의미. 그 안에 이성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넓은 의미의 이성 안에는 감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성은 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몸하고. 몸이 없는데 무슨 감성이 있습니까? 그럼 칸트가 말하는 몸은 뭐냐? 이게 또 웃기네. 순수 몸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학에서도 합리성의 영역이 있다고 합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죠. 예술, 미학도 순수 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 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작용하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어떤 사람은 에어컨 꺼주세요. 너무 춥습니다. 제가 도서관장 할 때 에어컨 여학생들은 내 와가지고 에어컨 온도 낮추라 그러고 무슨 말들은 관장님 더 떼주세요. 더워 미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은 남학생들이 빨가벗어야 됩니까? 여학생들이 옷을 더 갖고 와야 됩니까? 여학생들이 옷을 더 갖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빨가벗을 수는 없으니까. 다 다른데 칸트는 그럼 공동으로 작용하는 몸의 기능이 뭐냐? 직관작용이라는 거. 직관하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본다는 겁니다. 보는 거. 자, 보는 건데요. 사람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걸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못 뽑으면 꽝인기라. 사실은요, 우리 오관의 주체로서 감각기관이 5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말에도 본답니다. 본다. 먹어본다. 본다지요. 만져본다. 입어본다. 생각해본다. 오만 거 다 본다. 잡아본다. 놓쳐본다. 발로 차본다. 그 다음에 영화를 본다. 온갖 거 다 본다예요. 본다. 다 본다로 가요. 느껴본다. 만져본다. 냄새 맡아본다. 혓바닥으로 그런 거 먹어봐라. 전부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걸로 귀찮게 돼요. 다. 그만큼 본다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칸트는 이 보는 2가지 기능이 있는, 이 보는 기능, 직관하는 기능의 중요한 2가지 기능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고 공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칸트 선생 생각에 의하면은 보는 기능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는 기능입니다. 보는 공통 기능이에요. 이거는 감각 순수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인데 우리는 어떤 사물을 항상 공간적으로 보고 시간적으로 보죠. 공간적으로 보고 시간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인 거예요. 어떤 짜장면이 나는 맛있어 맛없어, 막걸리가 맛있어 맛없어, 어떤 사람은 술 취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야, 마오타이 이거 정말 맛있어. 나는 마오타이 맛없던데 니 그러면 마셔봐라 그것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도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셔보는 거, 입어보는 거하고 달라요. 시간 공간적으로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순수 몸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순수 몸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 말이 혁명적인데 관념론인 거예요. 저 사물이 시간 공간 속에 있는데 왜 시간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내가 시간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선험적 사유 주체 3-5는 8이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나의 관점, 그걸 칸트는 선험적 주관이라 그랬어요. 이거 용어 많이 만들어내가 힘들어요. 선험적 주관이라 그랬어요. 선험적 주관 혹은 선험적 자아, 선험적 주체, 선험적 객관도 또 있죠. 당연히 거기 선험적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경험적 주관이 아닙니다. 경험적 주관에서 보면은 저 사물은 내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험적 주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것은 공간적으로 내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물건입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선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물들은 사실은 나의 관념 물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부처님하고 막 통한다 이겁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거다. 좀 맥락은 달라요 사실은. 비슷하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는 뭐 길고 치우고 자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은 저것이 만들어진 내가 만든 건데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현상입니까? 망상? 꿈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망상입니까?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현상입니까? 망상이죠. 내가 꿈속에서 잉어 봐서 야, 그 잉어 굽어가지고 먹자. 굽을 수 있는 잉어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꿈 깨보면 다 사라지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진기 여기 있어. 그러면 니도 찍어보고 나도 찍어보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거는 망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칸트는 가상과 현상을 엄격하게 구분해요. 그럼 가상과 현상을 구분하는 근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물 자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가상, 꿈속에서 마음대로 내가 꾸며낸 그 상은 그 배후에 물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는 물 자체가 있다 이런 얘기는. 물 자체가 뭐냐? 골치 아픈 얘기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가면은 산불 번지듯이 번지면 오늘 강의가 안 되니까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물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물 자체가. 그 다음에 시간 공간적으로 어떤 감각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때 칸트는 시간적으로는 차례차례로 우리가 질서 지운다. 공간적으로 나란히 질서 지운다. 시간 공간은 물 자체가 인식 주체인 선험적 주관인 나를 건드렸을 때 형성되는 어떤 그것을 칸트는 선험적 대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선험적 대상, 선험적 주관의 상대 개념이니까 선험적 대상이라 해야 되겠죠. 선험적 주관을 대상을 차례차례로 나란히 이렇게 질서 지우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오성의 12범주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또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저 책상이 되고, 저거는 공기청정기가 되고, 이건 뭐 물론 경험적인 사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만은 시계가 되고, 이렇게 사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구성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의하면은 사물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구성해내는 거죠. 구성설이라 그래요. 이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능동적으로 구성해내는 거고, 선험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실제론이다. 자, 시간이 또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의 청탁을 받고 처음에는 좀 주저했었어요. 이게 뭐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이건 이거 가지고 이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겠나 했는데, 이게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전달이 좀 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이 강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는데, 진화생물학에 보면은 부성 불확실성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진 유인물에 써놨습니다. 5번에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중국 일어나기 전에 브라질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쌍둥이의 아버지가 달라.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한 남자하고 짝짓기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곧이어서 짝짓기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거라.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도 발가락이 닮았네 하는 소설이지 않습니까? 누가 썼지 그거? 김동인입니까? 이게 내 새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라 이게. 그런데 아버지는요, 요즘은 유전자 검사해가 이래 이제 영 의심적일 때는 밝힐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유전자 검사할 수 없을 때에는 아버지는 내 새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도 내 손자 아닌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친할머니는, 외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내 외손자 확실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모성은 어떻습니까? 모성은 확실하잖아요. 엄마는 내 새끼 내가 낳았으니까 확실하잖아요. 부성은 불확실합니다.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식으로 성개방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 혹은 사회복지가 잘된 사회에서는요, 혼전동거를 많이 하잖아요. 혼전동거 어제까지 하다가 오늘까지 헤어지고 내일까지 결혼해버리는 거라. 그러면은 그때 생긴 아이가 내 아이 비슷하게 돼요. 결혼한 남자아이, 전 남친의 아이가. 그래가지고 내 새끼처럼 키우는 확률이 10명에 1명꼴 정도 된답니다. 그만큼 혼전동거가 심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부성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세 때는 정조대를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순결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여성의 순결을 강조했던 겁니다. 모사설적 인식론이 부성 불확실성에 빠진 이론이다. 이 대상과 판단의 일치가 내 자식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라. 이거는 내 자식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자들은요, 새로운 어떤 순놈이 동맹을 맺어가 이제 어떤 사자 무리를 공격해가지고 그 원래 있던 수사자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암사자 영역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삼사자들을 차지하는데, 그 암사자들한테 딸린 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 다 물어 죽이 뿌립니다. 억지 잔인해 보이잖아요. 수사자 것들이 다, 기존의 수사자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요. 왜 그럽니까? 그 수사자, 남의 유전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영토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 죽이면은 암놈들이 드디어 발전기에 들어가요. 수유를 안 하니까. 발전기에 들어가가지고 짝짓기를 해가 내 새끼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토를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게 왜 수사자가 물어 죽이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성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한 거예요. 부성 확실성을. 그래서 사자는 암놈을 위해서,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영토를 지키는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타는요, 영 그렇지 않습니다. 치타는요, 씨만 뿌리고 돌아다녀요. 씨만 뿌리고 돌아다니고요, 절대로 양육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새끼들을 물어 죽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암놈이 새끼를 낳아도 내 새끼인지 네 새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걸, 암놈도 이놈 저놈하고 짝짓기를 하니까, 부성 불확실성이 희박하니까 그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사설적 인식론은 그렇다. 칸트의 구성설적 인식론은 어떻습니까? 사물이 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보는 건데 거기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일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성 확실성이 보장되는 이론인 것이죠. 칸트는 대상과 판단의 일치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이걸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부 토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칸트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혹시 오늘 어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까는 또 전달이 잘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예, 이게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대학원 석사 논문을 썼을 때 오늘 이제 우리 문성학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 칸트,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 유학 가서 학위를 하게 된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초기 작품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칸트는 오늘 말씀하신 순수 이성 비판, 특히 앞에 서문 중심으로, 그리고 헤겔도 정신현상학 부분 초기 작품, 그리고 마르크스도 초기 작품입니다. 경제철학 수고라고 하는 인간 소외 문제를 다뤘던, 다 이제 인간에 초점을 맞춰서 세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가 그 논문 제일 앞에 썼던 글이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칸트는 깐깐하고 헤겔은 해결이 안 되고 마르크스는 막막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이후 공부를 시작할 때는 칸트보다도 이제 헤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양 철학사는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자들마다 다 분분합니다만,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서양 철학은 헤겔로 끝났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칸트가 이렇게 대단했던 이유는 오늘 문성학 교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또 인식론적 차원에서인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칸트 이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칸트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1철학이라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했던 것처럼 철학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입니다. 철학의 본령은 혹은 본성은 형이상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근거 짓는 과정들이 칸트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칸트도 역시 형이상학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한테도. 그런데도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 짓는 방식이 칸트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인식론적인 문제들입니다. 물론 칸트한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데카르트와 같은 그런 방법적 회의를 했던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진리 대응설 내지는 일치설 혹은 정합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칸트 이전에는 철학에서 제일 항상 인식론적으로는 우선시 되는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은 또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신이 만들어 놓은 실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상, 항상 대상 우위적 관점을 칸트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전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그 대상 우위적 관점에서 인간 주체, 주관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전해입니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철학사적으로는 이 칸트의 이런 인식론적 전해가 결국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낳게 되는 또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 여전히 칸트 이전 같은 경우는 인간이 실제 뭐 사회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혹은 우주라고 하는 그런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 혹은 신에게 순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났다면, 칸트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인간이 이 우주의 일종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등장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주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에 칸트 이후에 헤겔이 등장하게 되고요. 헤겔 이후 현대에는 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설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들이 전부 바로 이 칸트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에도 뭐 프랑스의 사상가들, 뭐 푸꼬라든지 들레즈라든지 뭐 이런 많이 알려진 사상가들도 대부분 칸트를 다시 재해석하거나 재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칸트를 벗어나서 철학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칸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문성학 교수님께서 지난 뭐 30년이 넘는 동안 연구를 해왔던 칸트, 아까 우리 백성균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울, 대구 적어도 칸트 수용사에서도 그렇고요, 칸트 해석사에서도 그렇고, 이 칸트 철학을 이 두 군데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면 대구,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해석 혹은 수용사의 문제에서 좀 다른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문성학 교수님 이번에 이제 칸트 철학과 관련해서도 초월 철학이라고 지금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선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런 이제 주장도 하셨고요. 이제 해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번역대에 나오는 책들은 보면 대부분 칸트를 초월 철학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트랜센덴탈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어쨌든 칸트 철학회에서는 번역을 하실 때 선험 철학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걸로 합의를 이제 봤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 지금 번역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초월 철학으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학문의 영역에서 또 계속 해석적 작업으로 남겨둘 문제들이고요. 저희들은 소박하게나마 칸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내용,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 이 칸트 철학은 또 우리한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의 교양적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또 혹은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우리 문성학 교수님께서 이러저런 예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된 부분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뒤에 있는 선생님.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칸트가 물론 그 이전에 관념론과 경험론을 이렇게 그 종합한 철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경험론자인 버클리 주교님의 지각론이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으로 그대로 흡수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둘을 구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한 조금의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물론 버클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이제 신의 개념을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걸 제외하고는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으로 그대로 수용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좀 혹시 칸트를 공부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철학 석사 논문을 예, 썼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뭐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이 그대로 칸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비판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이 된 건지 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순전히 주최 측에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건데 이런 어려운 질문까지 답변하려고 하면은 강사료를 좀 줘두시든지 조금 전화놓고 너무 많이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 농담입니다. 정말 농담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칸트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그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제1판 칸트는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생전에 2번 출간을 했습니다. 제1판, 제2판, A판, B판. 그런데 A판은 1781년에 출판했고 7년 뒤에 B판을 출간하는데 A판을 출간하고 난 뒤에 B판을 출간하면서 용어도 따듬고 뭐 여러 가지 애매한 것 특히 선음적 연역 파트에 대해서 오성의 순수 개념 이런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은 다른 분들 재미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고쳐가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한 챕터를 더 하나 저 선음적 변증론에 앞서서 원칙론에 가서 선음적 원칙론 가는 게 또 있는데 그 칸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혹시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혹시 복잡한 아파트 건물 같은데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 그런데 하여간 그 원칙의 분석론이라는 그 챕터에서 그 문제를 별도로 버클리 문제와 관련해가 칸트는 버클리 관념론을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념론하고 자기의 선음적 관념론하고 이제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설명을 시도하느냐 하면은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처음 탁 쓰고 이건 막 10년 동안 공들여 쓴 책이거든요. 10년 동안 진짜 도따뜻이 썼어요. 이 책을. 칸트가 그 순수이성 비판 교수가 되기 전에 46세 교수가 되었는데 박사 논문 쓰고 뭐 그 박사 논문이 물리학 논문 비슷해요. 뭐 불에 관하여인지 뭔지 뭐 그다음에 학부 논문 뭐 활력의 참된 측정에 관하여 가지고 그것도 물리학 논문이에요, 사실은. 칸트는 많은 부분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10년 동안 썼는데 이전에는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막 놀았어. 칸트도 놀았는데 순수 교수가 되고 난 뒤에 교수 취임 논문이라는 걸 써야 돼요. 독일에서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제 우리 이 박사께서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뭐 직접 목격하셨을 거고 나는 그냥 독일까지 안 가봐가지고 듣기만 했어요. 독일에는 여행만 했지 뭐 그냥. 그런데 그 취임 논문이 예지계와 감성계의 형식과 원리에 관하여 하는 건데 이걸 교수가 되기 위해서 급히 하나 썼고 그걸 쓰면서 이거 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칸트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 놈의 보완 작업이 10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당구도 끊고
담배는 했는 것 같아요. 칸트가 담배도 했거든요. 하여간 그 명랑한 칸트, 사교적인 칸트 했는데 완전히 구도자처럼 학생처럼 삶의 패턴을 확 바꾸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적인 칸트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학생처럼 그냥 파디기만 한 거예요. 공부만.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게 독일 학교에서 자기는 와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이 뭐 평이 별로 안 좋아. 계속 비판적인 소리 나오고 그 뭐 버클리가 했던 소리 아니야? 계속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혁명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칸트가 말을 또 어렵게 써. 애매하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경험의 유추장에 가가지고 외계 사물의 실제에 관한 존재에 관한 증명 이걸 새로 이제 별도의 그 챕터가 아니고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칸트는 버클리 관념론을 경험적 관념론으로 봐요. 경험적 관념론이라는 것은 버클리 SS 패시픽 하는 말 우리가 다 존재한다는 건 지각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보는 동안 있는 거고 안 보면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 버클리가 이제 그래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 되는데 나중에 신의 시선 속에서 모든 걸 다 그걸 이제 존재를 증명을 하잖아요.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안 봐도 다른 사람이 본다. 뭐 그래서 있다. 가령 내가 경북대학교 지금 안 보지만 경북대학교 수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계명대학교 안 봐도 계명대학교 있고 그런데 아무도 안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없어지는 거냐? 존재가 사라지는 거냐? 그건 아니야. 신의 관점 속에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칸트는 내가 안 보는 동안 없어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버클리의 관념론은 경험적 관념론이 되는 거라. 경험적 관념론, 꿈속의 관념론이지 않습니까? 꿈꿀 동안에는 있고 깨어나면 없어지고 이거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해서 경험적 관념론은 칸트가 선험적 실제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험적 실제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 관념론과 버클리의 관념론이 구분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는 이제 제 생각인데 버클리의 관념론과 경험적 관념 버클리의 관념론과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을 구분하기 위해서 칸트가 물자체 개념을 끌어들여야 되느냐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 이제 쟁점 사항입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쟁점 사항인데 이화대학교 그 총장까지 했던 김혜숙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자체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칸트가 경험의 유추 그 장에서 얘기할 때는 물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끝까지 나갈 때는 물자체 끌어들이지 않고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버클리하고 칸트는 차이 나는 점이 있죠.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유사한 점이 있고 지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의 관점에서 사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버클리가 칸트의 선험적 관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신의 관점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SS 페르시픽 경험치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칸트의 선험적 관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게 좀 더 복잡한 설득력 있게 얘기를 전개하려면 좀 더 복잡한 논의를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말씀하다 보니까 전달이 되는지 어떤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질문자 이어지는 반론 뭐 제기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스럽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좀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칸트의 그 자기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물론 지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성경 이름인데 근데 칸트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칸트는 인간 주체를 강조하신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칸트는 신적 철학자였습니까? 인간적 철학자였습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 철학이 참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도 잘 안 보고 뭐 그러는데 지금 칸트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칸트의 철학이 우리 한국 사회에 뭘 말하는 수 있는지, 그렇게 중요한 철학자라면, 정말로 철학을 양분하는 철학자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 사회에 뭘 말하는 건지.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칸트 책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디 가서 너 유명한 책 뭐 읽어봤냐 그러면 그 읽기는 읽었는데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어디 가서 칸트 순수 이성 비판론 읽어봤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읽어봤다고 하는 흉내를 내는 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강현자 선생님께서 4시 5분에 이 자리를 좀 나가셔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 5분까지만 진행을 하겠는데,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3개 질문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적 철학자냐, 신적인 철학자냐, 아주 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거기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예, 하여간 좋은 질문들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강사료를 더 받아야 되겠는데 계속 돈 타령해 죄송. 이게 농담입니다 사실은. 칸트를 그게 도대체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가면은 성경에 임마누엘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뜻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철학자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비린 철학자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칸트는 인식 이론상으로는 인식론적으로는 지식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신에 대해서 노 코멘트, 알 수가 없어, 있다 없다도 얘기 못해, 불가지론자입니다. 칸트는 신존재에 대한 모든 존재론적, 자연신학적, 목적론적 증명을 거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증명의 불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이게 철저한 사람이죠. 그냥 난 거부한다가 아니고 그걸 이렇게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증명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말고 뒤에도 누군가 증명할지 모르잖아. 그런 거 없어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불가능성 증명한 걸로는 끝이라 이 말. 그 뒤에는 그런 거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마. 건방스럽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칸트는 그 길은 차단시켜놓고 도덕 철학적 증명의 길을 나아갑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요.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도덕 세계하고의 관계 속에서, 도덕 세계는 또 신의 세계하고 관계돼요. 그 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칸트는 지식의 차원에서는 휴머니즘이지만 도덕의 차원에서는 신으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사상가다. 그 다음에 칸트는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저도 이제 나도 노인인데 우리 백승균 이사장님 앞에서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인간 존엄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칸트를 언급했어요. 칸트는 인간은 가격 매길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가격을 초월한 존재다. 인간은 무한한 가격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사물 존재, 사물은 가격 매겨줄 수 있다. 인간은 가격 매겨줄 수 없어. 가격 매겨줄 수 있는 건 물건이라 그러죠. 물건은 우리 가격 매기거든요. 인간은 가격 매기지는 순간에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가격 매길 수 없어. 인격이에요, 인격. 물건이 아니고 인격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신사분이, 중결모선 신사분이 제 또래는 대비인데, 이거 강사님, 인간 다 가격 매겨줘요. 강사님 강사료 가격 탁 매겨지고 그다음에 월급 탁탁탁 매겨지고 하는데 가격 매겨질 수 없다는 소리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입니다 톡했어요. 무조건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청중에서 나오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가격이 인격체로서 그 사람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일, 소산, 그것에 대한 가격 매기입니다. 가령 대통령 2억 5천밖에 못 받는데
그 일에 대한 가격도 제대로 안 채워진 것이죠, 사실은.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은 오히려 대통령보다 월급 더 받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몇 조를 가지고 그럼 그마 가격 그분 죄송합니다. 그분 가격 매길 때 그 사람 소유한 것보다는 적게 매기면 안 되겠죠. 그러고 가격 매겨지면은 저 같은 사람은 소유도 적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시원찮고 그러면 내 같은 사람 한 10,000사람이야 테슬라 한 사람하고 이렇게 저울이 따라가 균형 잡힐 수도 그래도 못 잡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10,000사람하고 테슬라 누굴 살려야 되느냐? 전부 다 10,000사람 죽여야 돼. 그런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참치가 죽은 게 한 마리 30억에 팔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요 30억에 안 팔립니다. 인간은 죽으면 사물이라 민법상. 바로 그 인간 존엄 사상이 칸트가 우리한테 준 선물입니다. 우리 사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사상을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어받았고요. 인간 존엄, 인간 존중. 칸트는 보통 기독교적인 방식이지 않은 방식으로 인간 존엄 사상을 증명을 했어요. 세속적인 방식이 나중에 결국은 신으로 가지만 그냥 칸트의 그 신은 또 기독교적인 신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찌됐건 인간 존엄 사상을 그다음에 유엔하고도 요즘 유엔이 힘은 못 쓰죠.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사는데 그래도 유엔 그 상설한 이번에 다음에 오는 그 뭐 어떤 교수님이 영구 평화론 그 칸트가 그 영구 평화론을 외쳤던 퀘니스 베르가 지금 평화 전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비극이죠, 사실은. 근데 칸트는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다음에 의무론적 도덕서를 제시해서 그 다음에 과학 철학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런 과학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과학자들한테 다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건 나도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독서 100편 의사이니까 한번 계속 또 읽어보시면 되고 칸트 읽었는 표시를 좀 어떻게 내면 되겠느냐. 굳이 뭐 표시 낼 거 뭐 있습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인간 존엄 사상만 얘기해 주시면 칸트 읽은 게 표가 날 겁니다. 인간 존엄한 거야 이거 칸트 사상이야 이거. 칸트는 정말 인간 존엄성에 목매단 사람입니다. 예. 뭐 한 5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질문 한두 분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초월적인 관념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미국 문화를 공부해 보면은 이게 트랜스cenden탈리즘 그래가지고 초절주의가 미국 문학의 순수 문학의 효시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트랜스cenden탈리즘 초절주의합니다. 미국 문학에서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읽기로는 경험할 수 있는 것하고 경험할 수 없는 것하고 나누어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의 지식이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읽었는데 이것이 칸트 철학의 기저 바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관념론 혹은 교수님 말씀에 철학하는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알기 쉽게끔 한마디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칸트는 영국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아까 전에 뭐 관념론과 실제론의 종합을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분이 그래 알고 있는데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유물론과 유심론의 화해 제가 그 쓴 책에서 그 종합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쭉 쓴 게 있습니다. 칸트 철학과 물 자체에서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도대체 선음철학이라는 말이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칸트는 관념론과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큰 그 철학자들 간의 그 처음에는요 패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소크라테스는 혼자잖아요. 소피스트들은 여럿이고 집단 폭행을 간 싸움이 벌어졌는데 소크라테스 그거 맞아 죽어버렸어요. 독배를 마시고 결국은 그 다음에 그 좀 현실 타협적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 막 재판장에서가 배심원들한테 가르치려고 해버리니까 배심원들이 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표차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큰 패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지금은 거의 뭐 일방적으로 짓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포스트 모던 사상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데 두 번째 패싸움이 뭐냐면 함진호과 경험론 이건 진짜 패싸움이었어요. 대표자가 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데카르트, 스피노자, 아이브니츠, 로크, 버클리, 휴մ 이 패싸움이 1차 벌어졌었습니다. 철학사에서 가장 큰 패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는 그 이후에서 그 두 패싸움, 두 진영의 주장을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칸트를 사로잡은 사상이 뭐냐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뉴턴의 역학입니다. 뉴턴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을 칸트는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로 봤어요. 뉴턴의 역학을, 물리학을.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고 진리로 인정했던 거거든요. 뉴턴의 그 역학의 관점에서 자연이 설명하니까 탁탁 맞아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기차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자연에 투입하는 대로 본다. 이게 칸트 그 구성설 이론하고 같은 겁니다. 투입한 대로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인데 칸트는 뉴턴의 역학을 칸트는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뉴턴을 학문적 행운화로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는데 그걸 뉴턴이 다 발견해 버려서 뒤에 사람들은 발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학문적으로 행운한 그러니까 포프라는 사람이 뉴턴이 죽고 난 뒤에 조시를 썼는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에. 그러니까 빛이 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으라 좋았더라. 있으라 좋았더라.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굴러가는 게 창세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한 게 반복되니까. 그런데 보프가 그렇게 뉴턴이 있으라 라니까 사물이 질서를 찾더라. 그런 비슷한 내용 19절을 썼어요. 뉴턴은 자연에 빛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절대적인 어떤 진리 발견자였는데 칸트는 뉴턴의 역학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칸트의 선험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적 인식론적 지식이 가능하다. 그 인식적 경험이 가능하다. 그 경험의 가능성 근거를 가능성 조건을 어떻게 그런 물리학이 가능한지 그거 연구하는 게 그러니까 경험의 뉴턴의 물리학의 경험의 가능성 근거를 경험에 앞서서 연구를 하니까 그걸 선험 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험. 그런데 트란스젠덴탈이라는 말, 트란스라는 말은 그거 넘어서 는다는 건데 왜 그걸 그놈과 갖다가 그렇게 했느냐. 이게 백종현 아까 뭐 우리가 이름을 좀 자제를 했는데 그 모 교수님, 모 교수님, 그 모 교수님은 그걸 트랜스를 이제 넘어감이라고 그러니까 초월로 번역해야 된다. 하이데크 얘기를 하면 여기서 또 길어져요. 사실은 대단히 길어지는데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데 칸트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철학의 출발은 경이다. 자연현상에 대한 경이. 와, 왜 이렇게 해가 둥둥 떠 있지?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이렇게 순환돼 돌아오지? 우박이 내리지? 비가 내리지? 우기, 건기와 일관되게 교체하지? 이런 거 왜 그렇지? 이 경이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했어요. 놀라움. 타오마제인이라 그랬나? 뭐, 그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그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그런 경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칸트는 경이가 아닙니다. 칸트는 자연에 대한 경이가 아니고 칸트 철학의 출발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연 과학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경이. 어떻게 자연과학이 저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지?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 머리 서문 아인라이퉁에 보면은 형이사학은 뭐 일부도 전진이 없이 제자리 걸었고 있는데 자연과학은 척척척 발전한다. 도대체 놀랐다 이거래. 형이사학은 제자리 공백 걸음인데. 그래서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에 대한 경의가 칸트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칸트 순수이성 비판은 반틈은 수리 철학이고 반틈은 과학 철학이에요. 전반부 이게 수리 철학과 과학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트랜스는 왜 그게 넘어서는 게 아니냐. 경험, 자연과학적 경험의 그 밑받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험적인데 이거 비슷한 겁니다. 요즘 윤리학 쪽에서 메타에틱스라는 말을 해요. 메타에틱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초월윤리학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분석윤리학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규범윤리학의 가능성 근거를 검토해보는 윤리학을 메타에틱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메타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칸트에 있어서 트랜스는 그걸 중세 어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필요가. 칸트는 그렇게 번역하지 말라. 내가 그 중세 언어를 내가 빌려 쓰지만 중세적으로 번역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왜냐하면은 나는 트랜스라는 말을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거이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 없지만 경험 훌쩍 그건 칸트는 특별히 트랜스젠덴트라고 그럽니다. 트랜스젠덴트. 그건 초월. 그걸 초재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초험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칸트 학회에서는 초험적으로 번역하더라고. 지금 칸트 학회에서도 이제 초월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선험적으로 번역하는 번역들이 번역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월적으로 제가 칸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방스러워져 가지고 이런 말을 썼어요. 초월적으로 번역하는 건 칸트 철학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독일 철학, 중국 철학자들, 일본 학자들은 초월론적으로 번역해요. 중국 학자들은 초월적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 교수도 초월적으로 하자.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런데 이제 칸트는 어떤 경험의 가능성을 밑에서부터 근거지 있기 때문에 경험에 앞서서 경험의 가능 조건을 근거지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선험, 경험에 앞서서 경험의 가능성을 근거지 있는 이론이니까 선험 철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이제 설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잘 전달이 더 쉽게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예. 예, 이 번역의 문제는 계속, 예. 그럼 다행입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5분이나 지났는데, 혹시라도 딱 한 분, 요거는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분 정도는 제가 받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방금 우리 그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이 칸트의 역사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칸트의 실천 정치 철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영원한 평화의 철학적 기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칸트의 저서 중에 이 영원한 혹은 평화에 대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825회 왜 칸트는 사고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감행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에 충실하게 해주신 우리 문성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워낙 바쁘게 지금 가셔야 돼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